소년시의 임성구. 이러한 시절에 남촌 일본인 거류가는 요정이 날로 번창했고 자기들의 집회 장소를 겸한 극장까지 세웠다. 남문 밖 어성좌와 진고개의 자리를 잡은 경성좌이다. 아직 노일 싸움의 전승한 여운이 있는 때이라 거류민들의 위안과 전승을 축하차로 일본에서 청년파 극단이 나와서 경성좌의 개막을 하고 있습니다. 본시 일본인 극장의 시설은 다다미 좌석으로 신발을 벗게 마련인 탓으로 문간 옆에 신을 맡겨두는 속칭 하족실이 있었다. 여기에 드나드는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땅 연극의 시발자인 임성구이었다. 후일 극계에서 그 출신을 구구이 논단하였지만 그는 경성좌에 드나들며 하나의 연극 공부를 하였던 것이다. 일상 가까이 자기 직책을 마치고 나선 무대를 응시한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대 이면에까지 가까이 하였다. 북촌 일대에선 아직도 음률과 창만이 무대이던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양식의 신연극을 세우고 비록 일본 신파극의 모방적인 점은 있었으나 일종 연극의 혁명하요 선각자이었다. 본시 그는 종현성당 뒷문께서 그의 백형 이민구와 함께 과일점을 하여서 가게를 세우던 돈이었다. 그는 경성좌 출입을 가져본 이후로 자기의 나아갈 길의 뜻을 세우고 자신을 갖게 되었다. 무대에 처음 볼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연극의 형식은 많은 관중을 감동시킬 수가 있지 아니한가 하는데 착안을 하게 되었다. 애국자들의 연설보다도 학자들의 강단보다도 더 강한 효과적인 어렵지 않고 쉽게 알릴 수 있는 또 기를 수 있는 이 연극의 힘. 관중은 무식해도 좋다. 유식해도 좋다. 좌우간 대중을 상대하는 한 번 무대에서 극적으로 관중의 감정을 걸머쥐고 울분을 토하고 정의를 부르짖으면 관중도 역시 호응이 올 수 있는 연극 하고 그는 은근히 주목을 쥐었으리라. 임성구의 태생은 초동궁터아니다. 그 가문은 알 길 없으나 극히 비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오남매 중에 둘째이다. 일찍이 서당에서 천자학원을 배웠을 뿐 소년시대에는 역경에서 자랐다. 14, 5세 되는 소년기부터는 변전하는 시류에 쌓여 문명계와의 세태를 묵도하였다. 이 불우했던 임소년은 남달리 재질이 뛰어났다. 또 터득이 빨랐다. 그에게 들은 후일담이지만 광무 4년 경인철도 개통식을 소년의 몸으로 제일 먼저 남대문 정거장에 달려나가서 바라보았다. 그 광경도 보기 위한 목적이었겠지만 소년답지 않게 그 시대의 이면을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이 경인철도는 미국 사람이 선취한 이권이었는데 일본 정부가 경악한 나머지 전략상 고가로 매수하여 준공한 철도이었다. 조그마한 목조의 남대문역 구내에서 식을 필한 후 특별 열차로부터 내리는 일본 특명 전권공사 임권조와 대한철도원 총변 민병석 일행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이나 그 누구인지는 분간치 못했을 것이다. 임소년은 가업을 돕는 직책에서 거리에서 거리로 살았다. 그러므로 거리에 벌어진 사태는 대소사관의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다. 또 기어코 쫓아가서라도 보아버리고 마는 성미였다. 또 임소년은 이보다 한 해 앞장서서 시내에 전차 개통식이 있을 때에도 누구보다도 먼저 승차하고 반나절이나 동대문에서 종로로, 종로서 서대문으로 몇 왕복을 하며 거리를 살피었다. 이 무심치 않은 소년, 반드시 생각하는 바 있는 행동이었으리라 본다. 이 전차는 한성 전기회사의 개설인 것이다.
그다지 넓지 못한 종로통, 남대문통을 운행하는데 승차값은 종로에서 동대문까지가 상등이 3전 오픈이요 하등이 1전 오픈이었다. 운전수는 그나마 초빙해온 외인이었고 차장만이 한국 청년이었다. 당시 차장들은 영어 말이나 짓거리는 오입장이들이었다. 이것은 후일담이지만 이 최신식 직업인 차장의 화려한 기녀들은 적지 않은 호의를 베푸는 시대였던 것이다. 일정한 정류장이 없는 때인지라 수시 아무데서나 손을 들면 차는 못 갔다. 그러므로 아얌을 쓴 기녀 출신들이 혹시나 오입장이 차장님들을 보고 만나보고 싶으면 손을 든다. 머무른 차에 님이 아니면 다시 손짓으로 차를 보낸다. 다음으로 몇 번 거듭하면 기어코 님을 만나 차에 오르게 된다. 웃지 못할 이야기다. 이러한 새 문명의 새로운 문화적 시설과 더불어 쇠퇴를 알고 자란 임의 소년시대, 또 때로는 국난인 듯한 돌발 사건에 어른들이 주고받는 말을 유심히 새겨듣는 이 영민한 머리의 소년, 또 여유있는 가정의 자제들이 신학을 배우러 학교에 드나드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소년의 마음. 거리에서 거리로 떠도는 동안 임소년은 실로 견문의 산교육을 쌓았다. 그는 이윽고 20의 고개를 넘게 되자 그의 입지할 수 있는 천품이 역경의 소년시대에 한층 더 도야되어 의지가 굳어갔다. 만약 남과 같은 순조로운 환경에서 학문을 닦았던들 후일 극계에서 한층 더 큰 풍운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후일 극계의 3대 인물이었던 거장들 입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적평이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란 무식할수록 때로는 자기의 비굴성을 상대자에게 보이기 쉬운 법인데 임성구는 이와 정반대이다. 지식인 외딴 측의 자존심이 너무 강했다. 자기가 배우지 못한 반발심에서인지 몰라도 식자연하는 친구들 앞에선 짐짓 더 안하의 무인이었다. 이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그는 왕왕이 제3자가 아찔해질 만큼 강철심장의 언행을 감행하는 때도 있었다. 이러한 것은 그가 연극에 출발해서 연극에서 사라질 때까지의 그의 자취에 여견이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그가 기극하기 바로 3년 전 20이 넘은 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비분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었다. 해방병 젊은이. 광무 11년 8월 초 하룻날 사태이다. 우회제의 마음 놓고 들어덤비자는 흉 한 가닥 실로 그 간계 교묘한 수단으로 광무제를 움직여 한국군의 무장 해제이다. 이것이 마지막 팔을 끊는 군대 해산인 것이다. 그 구실은 평화한 한국 황실의 재정을 좀 더 여유있게 하기 위하여 일반의 국고 낭비를 막고 필요치 않은 군대를 정비한다는 수작이다. 이 감행하는 방법은 장병들에게 위로금을 주어 그 마음을 사고 평온하게 해산시키자는 수단이었다. 이것도 온 세상이, 아니 병영 전체가 깜짝 놀랐다. 하룻밤 사이에 작전되는 연극이었던 것 같다. 훈련원 앞들에 집결시켜놓고 이 도련한 집행에 장병 일동이 처음엔 악연하였다. 다음은 격분에 지나친 통곡이 일었다. 흥분과 분노의 폭풍이 일었다. 무장 해제. 즉시 나누어 놓은 돈뭉치에는 조국을 지키자는 열혈 젊은이들이 침을 베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섰다. 이날의 간계를 알아채인 박승환 대장, 그는 시위 제1연대 대장이었다. 영문에 남아있다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장총 자살을 했다. 또 연대 오이선 대장도 역시 자결했다. 이 총성 일발은 영내 전장병에게 항전심을 부시켰다. 아직 무장 해제를 하지 않은 장병들은 무기고를 깨뜨리고 총을 잡았다. 총동원이다. 거리에서, 서대문에서, 승례문에서 외병이 보이는 대로 쏘았고 외병대병대와 전투가 벌어졌다. 죽음으로써 맹화같이 육탄 돌격하였다.
군대 해산 명령으로 북발된 이 무장봉기의 함정은 쉽사리 끝났다. 그것은 외병들이 만일의 사태를 예상하고 서남 두 군데 문루에 기관총을 배치했다가 난사하는 통에 장총부대의 함정은 모조리 쓰러졌던 까닭이다. 정면 충돌은 끝났으나 어스레한 초저녁까지 외병들은 전투구역지대의 민가란 민가는 모조리 이잡듯 뒤졌다.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마루 및 부엌 할 것 없이 뒤진다. 이것은 괴뢰한 한 병을 찾는 악질적 불법 행위들이었다. 식구들은 벌벌 떨고 만약 숨겼던 한국 병들이 즉석에서 발견되면 용서 없었다. 그러면 이 해산병과 임성구의 기극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 서서히 풀리려니와 우선 당시 군대 해산의 이면을 잠깐 설명하겠다. 광무 11년 5월 1일부터 서울 안에 있는 한국 군대를 통일한다는 구실로 외통감부 장곡천 군사령관이 한국 군대로 하여금 보병 1개 연대와 기병 1개 대대, 포병 1개 대대, 공병 1개 대대의 이상을 시위 혼성여단에 편성해가지고 여단장의 육군 참장이었던 양성환을 임명케 하고 참모관에는 박영철로 하였다. 그리고 신식교련과 기류를 세워보았는데 당시 군제로 볼 것 같으면 아래와 같다. 시종무관부, 헌병사령부, 육군법원, 연성학교, 무관학교, 유년학교, 군기창, 위생대 등이었다. 그러나 외의 눈으로 보아선 한병들의 동태를 살펴보건대 자칫하면 무슨 사태라도 야기될 것 같은 기미가 보였으니 그것은 뿌리 깊이 박힌 민족의식이라 볼 때 외제는 의심이 벌컥 일어났던 것이다. 때마침 광무제 양의 문제를 앞에 두고 한정을 압박해 들어간 무렵이라 한국 군대는 양호 유한이 될 우려가 있음에 단행한 노릇이다. 그래서 7월 31일 밤 군대 해산의 조칙을 내리게 하고 당해로 이병무 군부대신으로부터 여단 사령부에 있는 박영철 참모장에게 전화로 지시가 떨어졌다. 8월 1일 아침에 여단장을 위시하여 각 대장들은 장곡천 관저에 집합토록 하라는 명령이었다. 세상은 쥐도새도 모르게 단행된 하룻밤 사이에 전개된 작전이었다. 이래서 8월 1일 대낮부터 벌어진 한일병 충돌이었고 이로 인해서 거리의 인심은 흉흉하고 공포에 덮였던 한성장하는 피비린내 나는 하루를 넘겼다. 이러했던 비분 처참사를 성군은 위험을 무릅쓰고 거리에서 거리로 목도하였던 것이다. 그 이튿날 성군은 형 인구와 함께 초전골 정명구의 집을 찾았다. 용무는 돈 융통건으로 이문서를 만나기 위한 신방이었다. 평소 정명구와는 한 집안같이 드나들었고 후일 연극을 일으킴에 있어서 적지 아니한 협조자의 한 사람이었던 교군이다. 이날은 정명구로서 임시 형제를 맞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수상스러울 만큼 불안스러운 기색이 떠돌았다. 뒷방으로부터 젊은 사람의 신음소리와 함께 가냘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저 신음소리는 누구요? 성군은 물었다. 명군은 미처 대답치를 못하고 어물어물했다. 그것은 성구를 경계함이 아니요 그 골방 사나이에게 굳은 부탁을 받았던 까닭이다. 성군은 명구의 태도와 그 신음성을 듣고 지각했다. 어제 사태, 혹 알 수 없는 노릇 하고 단도직입으로 재차 물었다. 대단한 상처는 아니요? 이 물음에 명구는 입맛을 쩍쩍 다시며 고개를 흔들었다. 성구형 인구는 소담한 편이었다. 어제의 불안이 아직도 그의 가슴에선 사라지지 못한 듯 둥그런 눈으로 조용히 물었다. 친척이신가? 아니야. 그럼 전혀 다인이지. 이 견매에 듣고 있던 성구는 무엇인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떼었다. 우리 용건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한번 만나봅시다. 글쎄, 명구는 좀 주저하는 기색이었다.
상자의 부탁이 있고 한데 괜찮아 할까? 좀 눈짓으로 그만두라는 표현을 하고 뒷골방 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성구로서는 한 번 작정한 일이면 기어코 결행하는 성미라 우겨서 명구로 하여금 먼저 골방 젊은이에게 내통하게 하였다. 그 골방 젊은이는 신음하면서도 성구 형제를 맞아주었다. 그와의 말에서 그의 내력을 들었다. 그는 병역 1년의 경력을 가진 일졸병이라 한다. 고향은 용인이라 하며 그의 성명은 잊었음. 편모스라에서 독신인 젊은 청년이었다. 9일 그가 혁신단 무대 위에서 군사극 진중 장면의 나팔수로서 유명했던 젊은 연기자였다. 키가 짝달막하고 피부색은 가무잡잡하며 말을 되채는 청년이었다. 그 젊은이 한복 동옷으로 바꾸어 입었으나 바지를 걷어붙인 다리에선 거무스레하게 엉겨붙은 혈흔이 보이고 다리는 퉁퉁 부었다. 얼굴까지도 부었다. 이것은 자기의 용감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 젊은이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나서 말문이 막히어 엉엉 울었다. 그 이유는 쓰러진 동지들을 생각함보다 우선 급박한 나라의 형세를 원통히 생각하는 부분이었다. 나라는 다 되었소. 이러다가는 우리 황제 폐하까지도 외놈 총칼에 쓰러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순히 적성의 어린 부르짖음이었다. 평소에 차고도 쌀쌀한 듯한 성구이지만 남은 무학하다고 하는 성구이건만 마음이 아프고 두 눈에는 은근히 눈물이 스쳤다. 그 젊은이 또한 자길과 같은 사태에서 시정의 세심을 탓하는 듯한 울분도 토하였다. 우리 군대만이 이 나라 백성은 아니겠지요. 하는 부르짖음에는 대략 이러한 경로가 있었다. 그가 서소문 전투에서 강약이 부동이라 급기야 쫓기어 총을 집어던지고 서소문 길로 해서 곤당골까지 나왔다. 급박한 쫓김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걸음으로 골목을 헤매었으나 대문들은 첩첩이 빗장을 질러서 뉘집이나 몸을 피해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마침 어느 한 집의 대문이 열리며 계집 하인인 듯한 처녀가 나올 틈을 타서 덮어놓고 뛰어들어갔다. 이 바람에 경망한 계집 하인은 비명을 내지르자 그 안마당에서 법석이 일어났다. 이 피투성이를 해가지고 돌입한 젊은 사나이 때문에 식구들은 그를 숨기려는 생각보다도 망지소지하며 갈팡질팡 방패매기 뿐이었다. 어디나 안전하게 몸을 숨겨줄 곳이 없다는 핑계였다. 물론 그것도 동포끼리의 인정이 박함이란 해석보다는 겁을 집어먹은 탓이라 해석함이 오히려 마음이 덜 아픈 노릇이겠다. 각일각으로 신변이 급박한 형세였다. 돌연 바깥 골목에서 사람이 달리는 기척이 들려오매 그 젊은 사나이 1초도 유의할 경우도 못 되었다. 그 순간이다. 앞 장독을 밟고 옆집 담으로 넘었다. 그 옆집으로부터 또 다음 집으로 넘기를 두세 번. 마지막에는 기진하여 쓰러진 곳이 셋전골로 빠지는 기가였다. 후일 이 의기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성구가 신방하였을 적에 알아내인 향심의 집이었다. 그 젊은 사나이는 그의 이름을 알 데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편의상 지금부터 의기의 유래를 쓰기로 하였다. 이 향심은 관기 출신이었다. 오늘의 사태도 소문을 들어 알았다. 그 젊은 사나이의 신변의 위태로울 것도 짐작했다. 민첩하게 가인들과 거들어 벽장 속에다 그를 숨겨주었다. 그는 밤까지 무사했으나 주위가 불안지대일 뿐 아니라 그 집에 누를 끼칠까 염려도 되고 자기 이모집이 아랫대 시구문 근방이고 보니 그곳으로 몸을 숨기려 향심의 만류도 사절하고 나섰다. 한복 한 벌을 얻어서 갈아입고 망태를 치고 병신스러운 장군으로 변장까지는 좋았으나 촌보를 옮길 수가 없었다. 입을 악물고 기다시피 골목길로만 더드는 것이 자정이나 가까워 초전골에 이르러 막상 더 걸을 수가 없으므로 덮어놓고 구명을 청한 것이 정명보의 집이었던 것이다. 그의 자초지종의 이야기는 이것이다.
성구는 한마디 반문도 하지 않고 쭉 들었다. 그는 비록 겉으로 냉연했으나 마음속으로 그와 더불어 울고 비분함이 같았으리라. 우선 그 상처의 응급책이 급하구나. 안심하시오. 우리 3인이 있는 이상 보호해드릴 터. 그는 남촌거리의 일인과 약간의 지면도 있고 한 관계로 약구하기에 자신을 가졌다. 성구 형제는 명부와의 용건도 잊어버리고 그 길로 급히 일어섰다. 그 후 4~5삭을 지나서 성구의 성의로 그는 상처의 회복을 보았고 다행히도 불구는 면하였다. 그것도 명구집에 끝내 머물러 있는 동안 성구는 힘껏 돌보아 주었다. 그가 회복한 후에는 2~3년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15회입니다. 이번 회에도 안종화 저 신극 이야기에 실려있는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안종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임성구는 매우 지사적인 풍모를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성구의 지사적 풍모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잠옷 궁금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임성구의 이야기 다음 회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